지식체계하고 관련해서요,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을 가장 큰 것부터 패러다임,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지난주에 패러다임이 바뀌다니 혁명이 쿤 해서 쿤의 혁명론에서 패러다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동설, 천동설 얘기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천동설이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전제하에 사람들은 세상을 인식해요. 그래서 패러다임은 사람들이 현상을 인식하는 근본적인 어떤 틀, 인식의 틀, 가장 포괄적인 범위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좁히면 이게 관점이 되는 거예요. 관점이라고 하는 건 같은 현상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맞았어요. 이거를 보기에 따라서는 어머나 50점밖에 못 맞았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야, 내가 실제 시험이 아니라 오늘 틀려서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어우, 진짜 오늘 내가 내 점수를 깨달아서 정말 다행이지. 이런 식으로 보기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축복일 수도 있고, 두려움과 불안을 낳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관점보다 조금 더 좁혀진 구체적인 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론은 우리가 조사론에서 설명적 연구, 뭐죠? 현상의 원인, 이 현상이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원인을 밝히는, 달리 얘기하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것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론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상을 설명한다, 혹은 가설, 그렇죠? 영향을 주는 변수와 영향을 받는 변수들 사이, 이런 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이론에 기초해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정서적인 문제나 행동의 문제는 어떤 사건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인지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가 인행사 시험에서도 올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최근에 나왔거든요. 이건 이론이에요.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그 사람의 행동과 정서를 바꿀 수 있죠? 사건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은 주로 이론에 입각을 해서 어떻게, 그래서 실천 활동이에요. 그 사람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구조화하는 것, 이것을, 혹은 기술적 적용 방법, 이게 뭐예요? 기법이죠. 실천 기법, 기술,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것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조사론 문제 1번에서 연구자의 직관, 뭐 사회복지사의 직관, 이런 거 나왔는데, 그 직관 나부랭이는 이거는 과학적인 기초라기보다는 단연간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설명은 할 수 없어요. 이론의 기초를 둔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지를 딱딱딱딱 따져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실천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현장에서 유용해요. 굉장히 유용한데 사실 그걸 공인된 지식이라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직관이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직관이라는 말이 조사론 1번 문제에서도 나왔고요. 올해 실천 기술론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렇고요. 얘는 암묵적인 지식이지 사실은 이렇게 그 실천 활동에 대한 구조화되고 조작화된 방식, 구체적으로 정리된 방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문제가 올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천 모델들을 쭉 얘기를 할 건데, 정신 역동 모델 혹은 정신 분석 모델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럼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프로이트를 떠올려야 되고요. 인행사 시간에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 있잖아요. 요거의 기본 개념들이 여기서도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프로이트 이론 자체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인행사에서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인행사에는 주로 방어기제 이런 걸 물어보고요. 프로이트 이론 자체의 특성은 이쪽에서 상대적으로 더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프로이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다?
무의식이죠.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정신이 인간을 결정한다 해서 프로이트의 결정론을 정신결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정신세계는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이 되기 직전 상태인 전의식이 있고 훨씬 더 넓은 건 무의식이다. 그러면 정신세계 중에서도 실제로 인간을 결정하는 건 무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이러는가는 결국은 이 무의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는지를 알려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의식에 있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을 뭘 해야 된다? 인사이트예요. 들여다봐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통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의식을 통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이트의 입장이 되는 거죠. 심리, 즉 결정, 심리와 정신 똑같은 얘기예요. 심리적 결정론, 인행사에선 정신결정론, 무의식적 결정론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무의식의 욕망이라고도 하고 충동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본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충동, 욕망, 본능은 똑같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으로 프로이트의 직업은 뭐죠?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려면 이 사람이 왜 이러한지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원인을 어디에서? 과거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즉 과거가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발달 단계를 어떻게 얘기해요? 발달 단계 구함 남자쌤, 구함 남자쌤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다 여자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인 공고를 내는 거예요. 남자쌤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함 남자쌤, 구함 남자쌤 이렇게 외우세요. 구함 남자쌤 이렇게 외워놓고 얘를 구강기, 학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그 다음에 얘는 잠복기, 그 다음에 생식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직접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함 남자쌤 이런 순서로 심리성적인 발달 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18개월이 지나면 학문기로, 그 다음에 다시 또 18개월이 지나서 36개월이 되면 남근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는데, 얘가 세월이 흘러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가지를 않아요. 이걸 뭐라고? 고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가다가 후진을 할 때가 있어요. 심리적인 충격이나 갈등이 있으면 옛날처럼 행동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퇴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치료적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콧물이 나서 병원에 가면 빨리 콧물을 멈춰주는 게 중요해요. 이건 처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프로이드는 그냥 그 사람의 보이는 증상을 빨리 없애는 처방에 초점을 두었나요? 근본적인 원인을 통찰하는 데 초점을 두었나요? 후자예요. 그래서 치료적 처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증상만 싹 없애는 이런 걸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통찰을 중요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통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프로이트의 이론을 우리가 정신분석 내지는 정신역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동은 다이내믹해야 돼요. 마치 우리 집 아이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렇죠? 찍어받고 우리가 남편이랑 싸우고 부인이랑 싸우는 것처럼 막 찍어받고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그렇게 역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시나무새, 하덕규, 신과촌장, 시작 뭐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성격이, 이 성격은 영어로 personality잖아요. 한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성격이 어떤 사람이 있고 원초와,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사람이, 그런 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나도 있고 도덕적인 나도 있어요. 도덕의 발음으로 초자는 도덕적인, 그래서 초자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얘는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고, 얘는 계속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냐면 도덕을 따지는 애라서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얘 자꾸 애기 같은 애와 자꾸 혼내는 엄한 부모 같은 얘 사이에 뭐가 있다? 갈등이 항상 있다는 거고요. 이걸 중재를 누가 한다? 자아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서도 원초와 초자 사이에 불안과 긴장이 있지만 내부와 외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허용하지 않아요. 나를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욕망과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사회에도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또 자아가 중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천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서 이거는 실천 기술론이 아니라 이제 실천론 아마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자, 미국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서 1915년
네, 무슨 일이 있었죠? 권기학 선생님, 1915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플렉스너. 기억나세요? 19, 15. 19, 15예요. 뭐라고? 니네 전문성 없어. 그래서 플렉스너가 니네 전문성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니네 무슨 과학적 기초도 없이 니네만의 지식과 기술도 없지 그거 뭐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도 없지 자격증을 주는 자격 시스템도 없지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의 전문직 조직체도 없지 강령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과학적 기초에 과학의 기초에서 지식과 이론을 담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교과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르칠 바로 2년 뒤에 가르칠 교재 누가 메리 리치몬드 그래서 메리 리치 많이 놀란 그렇죠? 많이 놀란 메리 리치몬드가 가르칠 교재를 쓰는데 이게 뭐라고요? 사회 진단인 거예요. 그럼 이때의 진단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 프로이트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 프로이트가 그때 미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실천을 했던 시대 1920년대는 기본으로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대고 이때의 학파를 뭐라고 부른다? 진단주의 학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천 기술론에서 2번 나왔지만 사실은 이 얘기는 실천론에서 더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구함 남자쌤인데요. 자, 프로이드는 전생의 발달을 얘기하나요? 청소년기까지만 얘기를 하나요? 청소년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로이트, 그 다음에 인지 발달, 이건 인행사 얘기지만 삐아제 있죠. 그렇죠? 프로이트와 삐아제. 원래 이제 프로이드는 F고 삐아제는 P지만 어쨌거나 얘는 프로이트, 얘는 피아제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피읍 친구들의 공통점은 청소년기까지만. 그래서 프로이트와 삐아제는 성인기 발달을 얘기하지 않음, 청소년기까지만 발달 단계를 얘기함. 요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착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구함남자쌤에서 시간이 지나면 구강기에서 항문기로, 항문기에서 남근기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넘어가지 못하고 이 아이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걸 고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머물러 있죠? 2가지 이유예요. 너무 좋아서 안 떠나는 거, 아니면 채우지 못한 욕망에 대한 미련 때문에 못 떠나는 거. 아시죠? 네, 둘 다예요. 그러니까 미련이나마 못 떠남,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무 좋아서 탐닉하느라 안 떠남 이런 것들이 고착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구강기에는 이간하기 전에는 엄마 젖을 빠는 것에서 쾌감을, 그 다음에 이간한 다음에는 뭔가를 씹고 깨무는 데에서 쾌감을 느끼는데 기본으로 예를 들어 그 욕망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아이가 18개월, 36개월이 지나고 나이가 20살이 넘어도 이 아이의 마음은 여전히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걸 고착적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구강기 전반부 우리가 뭔가를 빤다라는 거 있잖아요. 뭐죠? 그래 엄마 젖을 빨아야 내가 생존을 해요. 네가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강 소동적인 건 뭐예요? 누군가한테 굉장히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짜장면인지 짬뽕인지도 다른 사람이 뭘 먹는지를 봐야 내가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의존적인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술을 빨고 담배 빨고 이런 것들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어떤 사람 빠는 식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계속 뭘 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강기 전기의 욕망에 머물러 있는가 후기 욕망에 머물러 있는가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후기는 이간하고 난 다음이죠. 그때는 막 씹어요. 씹으면 사람이 아프죠. 엄마 젖 아프잖아요. 그래서 비난,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입이 날카로운 그 사람들 논쟁하는 거 좋아하고 비난하는 거 좋아하고 뒷담화 되게 좋아하고 입으로 사람 씹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구강기 후반부 이걸 공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문기에도요. 우리가 이제 보유하는 것과 배설, 이게 확 배설하는 거에서 쾌감을 느끼는데 뭐가 먼저예요? 확 배설하는 거가 먼저예요? 보유하는 게 먼저예요? 아닙니다. 배설이 먼저. 왜냐하면요. 보유는 뭐가 필요하다? 관략근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 관략근 약해져가지고 힘든 분들이 있죠. 이게 좀 힘이 필요하거든요. 보유는. 그래서 좀 후기예요. 일단은 싹 내지르는 것에서 쾌감.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는 것에서 쾌감인데 여기서 너무 엄격한 배변 훈련으로 통제를 받게 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 욕망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면 폭발이라는 건 어떤 거죠? 막 지름심 감리마사에서 막 쿠팡 들어갔고 어디 막 들어갔는데 막 카드가 100만 원, 200만 원이 긁혀. 그러니까 들어오는 모이는 꼬리를 못 보고 계속 내지르는 거. 집안이 엄청 어지러워지는 거 있잖아요. 지나가만 가기만 하면 막 쓰러기뜨미가 되는 이런 거는 약간 폭발적인 거죠. 그 다음에 학문 보유적인 건 뭐예요?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보유하는 거예요. 결벽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린고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문기 보유적인 성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인행사에서는 안 나왔는데 실제 기술론에서는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인행사는 주로는 방어 기제를 담당을 하고 이쪽에서 그런 거를 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데 그거를 배운 사람만 알아듣도록 코드화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계획기법은 핵심은 통찰이에요. 무의식을 통찰할 수 있도록 처음에 이제 자유현상 뭐죠? 계속 아무렇게나 얘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말하다 보니 처음에 그런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말을 하게 하는 걸 자유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훈습 있죠. 훈습은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저항이나 전이에 대한 이해, 분석, 해석을 반복, 심화, 확장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다음에 경험적 확신을 갖도록 전이와 저항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복, 저항, 전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통찰을 했어요. 아,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아,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통찰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 날부터 내가 변해요, 안 변해요? 사실 통찰을 했다고 내가 변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또 과거에 붙들려 어제처럼 또 같은 실수를 하고 또 같은 후회를 하는구나. 이거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붙드는 과거에 내가 붙드는 그렇죠? 과거를 벗어나지 말고 내 마음속 그 불안한 어린 시절 그 애가 붙드는 대로 살라고 그래서 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것과 계속 직면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구나. 또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통찰한 내용을 자신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부딪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그거를 보더 이해를 확장해 나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직면하는 거, 그다음에 꿈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으로 보이지도 않는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속을 들여볼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심리사회 모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심리사회 모델로 전이 나왔는데요. 449페이지 맨 위쪽에 전이 분석 나왔는데 사실 전이와 역전이는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에 보면 관계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관계 원칙. 그 다음에 전문적 관계의 요소, 뭐 해갖고 헌신과 의무, 진실성,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들 해서 전이, 역전이, 양가감정, 저항, 침묵 이런 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실천론의 거기서 전이 혹은 역전이를 얘기를 하는데요. 전이는 어떤 거예요? 과거 내가 누군가에게 품었던 그 마음을 그 사람한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세월이 흘러 지금 내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랑 만나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회복지사한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로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두려웠던 나는 그래도 엄마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지켰는데 어느 날 엄마가 쥐도새도 없이 사라졌어요. 나를 데리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너무 가득했는데 엄마는 떠나버렸고 그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내가 너무 고마운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있는 대로 다
보여줬는데 사회복지사가 언제부터 종교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퇴행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꾸 너도 결국은 이렇게 나를 떠날 거였으면서 왜 그동안 나한테 잘해줬냐는 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뭐다? 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전이 분석을 이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이를 분석한다라는 건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이 마음의 실제 대상은 누구였을까? 그때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이런 것들을 통찰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는 심리 사회 모델입니다. 심리 사회 모델은 플로렌스 홀리스가 이제 체계화시킨 모델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초기 모델이어서 정신분석 이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근대 정신분석 이론이 그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속만 들여다보려고 한다는 거에 비해서 이 심리 사회 모델은 그 사람의 사회적 환경도 바라본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환경 속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죠. 환경 속에서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계, 상황 속 인간을 고려한다라는 것까지는 장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전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그 사람 자신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 중에 어느 쪽을 훨씬 더 중요시한다? 그 사람 개인적 측면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정신분석 이론보다는 환경을 보긴 보지만 근대 환경은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좀 미약하다. 이런 비판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과 등등등 다양한 이론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12년과 2013년에는 어떤 오답이 있었냐면 정신분석이나 자아심리 이론 등에 영향을 주었다. 이건 틀리는 거예요. 실천 모델은 이론에 영향을 받는 거지 모델이 이론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패러다임, 관점, 이론, 그리고 모델이거든요. 이론을 토대로 모델이 되는 거지 모델이 이론에 영향을 주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오답이 나왔고요. 또 하나의 오답이 뭐가 나왔냐면 사회 구성주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틀려요. 사회 구성주의 이론은 1970년대 후반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얘보다 더 늦게 나온 거라서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 구성주의 이론은 우리가 뒤쪽에 가족 치료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구성의 이야기 이렇게 외우라고 이야기 제가 저기 꽃기호에다가 써놨어요. 사회 구성주의는 해결 중심 모델하고 이야기 치료만 영향을 받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회 구성주의가 다른 이 모델에 영향을 준 걸로 오답을 한 2번 정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넘어가시면 기본으로 심리 사회 모델에서는 개인의 심리와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 둘 다를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개입보다는 개인 자체에 대한 개입이 아무래도 더 커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우리가 직접적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간접적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둘 다를 하지만 이쪽이 훨씬 더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이 직접적 개입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외우시냐면 발달, 유인, 직접 탐지. 요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은 발달, 유인, 직접 탐지. 이게 암기 팁을 외우는 것 자체도 일이 되는데요. 근데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이제 기억이 안 나시면 기억이 날 때까지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해봐요. 발달 요인 직접 탐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집에 가면서도 춥잖아요. 발달 요인 직접 탐지 될 때까지 하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발달 이게 이제 고찰 3인방인데요. 발달적 고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과거로부터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얘는 발달적 고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 역동 고찰이에요. 유형 역동 고찰. 우리가 직접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알아채면 돼요. 그럼 우리가 유형은 성격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역동은 정신 역동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신의 마음속.
내가 이런 패턴이 있구나. 이런 거. 내가 잘 몰랐는데 내가 이럴 때마다 이런 방어 기제로 자꾸 이렇게 합리화하는 습관이 있었구나. 혹은 내가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가 깊어질수록 큰아들을 되게 잡는 버릇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잘 몰랐는데 내가 이런 성향이 있었구나를 깨닫는 것을 유형과 역동 고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요, 자신의 마음속을 고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고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상황 혹은 인간 환경에 대한 고찰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믿음 있잖아요.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엄마랑 나랑 자꾸 트러블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신념은 이게 아니에요. 유형 역동이 아니에요. 신념은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유형 역동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이게 중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자꾸 그거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맨날 싸워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간 상황에 대한 고찰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찰 3인방, 발달적 고찰, 유형 역동 고찰, 인간 상황에 대한 고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 영향 주기가 있어요. 이거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그거 해봐. 이런 거. 나는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뭐 이런 것들을 조언을 주거나 제안을 하거나 의견을 피력하거나 반대하거나 권고를 하는 걸 직접적 영향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탐색을 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질문을 던져?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탐색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면,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그걸 자세히 뭘 하죠? 기술을 하겠죠. 혹은 자세히 묘사를 하겠죠.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탐색을 위해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이 자세히 기술 혹은 묘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감정이 올라오더라, 환기하더라. 이게 하나의 세트로 그냥 잡혔어요. 그래서 탐색, 기술, 환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토닥토닥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지는 언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언어적으로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언어적 지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격려와 제보증. 예, 제보증. 격려와 제보증은 실천론에 나오는 실천 기법이거든요. 그럼 격려와 제보증의 차이는 뭐예요? 아닙니다. 뭐 살짝 영향, 그것도 살짝 맞을 수 있어요. 그것도 살짝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격려의 영어는 encouragement예요.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요. 그래서 우리 잔나비 누구? 최정훈 아시나요? 한지민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 최정훈. 그렇죠?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그렇죠? 그거 아시나요? 그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대시를 할까? 말까? 마음에 드는데 대시를 할까? 용기가 없어요. 그럴 땐 인커리지먼트가 필요해요. 너 한번 해봐. 너 잘할 것 같은데, 야, 너는 매력적이라서, 야, 완전 오케이 아니겠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격려를 한다라는 건 어떤 친구가 어떤 문제를 풀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으면 네가 한번 해볼래? 너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거. 근데 그 친구가 풀기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건지 해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어머, 잘한다. 잘하네. 야, 맞아. 막 이러면, 이게 맞는구나. 그리고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격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 한번 해볼래? 너 잘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보통은 강화죠. 그죠? 어머, 잘한다. 어머, 맞아.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혹은 뭔가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격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해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치료를 하면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만 꾸준히 하면 너 분명히 합격할 거야. 그리고 너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 이렇게 꾸준히 약 먹고 치료 잘 따라가면 너 분명히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너는 해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보증이라고 얘기해요.
이 구분이 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천론에서 재보증과 격려 기법이 나오는데 그런 기법들이 심리사회 모델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지 기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접 개입은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행동 수정 모델, 행동주의 모델이에요. 이것도 인행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렇죠? 인행사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기본으로 이제 행동주의는 새로운 행동의 학습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동 수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사람의 행동이라는 건 뭐의 결과다? 학습의 결과다. 근데 그 행동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어요. 뭘 하면 되죠?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언제나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51페이지 인간을 병리적인 존재로 보지 않아요. 학습을 통해서 언제나 그 사람의 행동은 변화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는 글러먹었어 뭐 이런 식의 병리적 존재로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행 요인 행동 강화 요소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스키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선행 요인이라 하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행동 뭐죠? 그래서 내가 심부름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막 엄청 흐뭇해라 하면서 막 우리 새끼 진짜 잘 컸다는 둥, 그 다음에 야 너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막 칭찬을 해주시면서 용돈을 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도 그 행동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져요. 이걸 뭐라고? 강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강화를 시키는 건 그 행동에 뒤따르는 좋은 결과가 강화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스키너의 마인드입니다. 자, 그래서 개입기법에서 강화와 처벌은 스키너가 한 얘기예요. 강화, 처벌, 소거, 행동 형성까지는 스키너의 키워드예요. 물론 실전 기술론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인행사에서는 스키너의 개념과 반두라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서 참 중요하거든요. 강화, 처벌, 소거, 행동 형성 혹은 행동 조성까지는 얘는 그러니까 스키너 개념이다. 그리고 인행사에서는 행동 조성이라고 나왔고요. 실전 기술론에서는 행동 형성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번역의 차이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목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강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걸 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이 더 증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행동을 했을 때 뒤따르는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행동이 증가되는데 이 좋은 결과라는 것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뭐가 제시되는 게 있고 뭐가 제거되는 게 있어요. 자, 좋은 결과, 칭찬이 와요, 용돈이 와요, 좋은 음식이 와요, 승진이 와요, 성적이 올라요. 이런 것들은 좋은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이걸 정적 강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두통약을 먹었더니 두통이 사라졌어요. 상담을 받았더니 부부 갈등이 사라졌어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거돼서 좋은 결과들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얘를 부적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떤 행동을 감소시키고 싶어요. 이거를 우리는 그 행동을 처벌한다라고 또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것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건 제시가 되는 거고 얘는 제거가 되는 건데요. 어떤 걸 제시했을 때 그 행동이 줄어요. 좋지 않은 거가 와야 돼요. 욕을 먹어요. 그렇죠? 매를 맞아요. 잔소리를 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막 잔소리를 듣고 욕을 먹고 매를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거를 정적 처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그 행동을 했더니 내가 좋은 게 사라져요. 내가 용돈을 안 준대요. 엄마가 밥을 굶으래요. 선생님이 핸드폰 압수래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마이너스 당하면 그 행동을 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부적 처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천 기술론에서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부적 강화. 여기서 실천 기술론 실천론에서인가? 예, 부적 강화가 시험 문제에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부적 강화가 여기가 아닌가? 딴 데에선가 보다. 하여간 부적 강화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부적이라는 말에 홀라당 넘어갈 수 있거든요. 부적 강화는 좋은 결과를 얘기합니다. 좋은 결과예요. 두통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막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려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골치 아픈 것들이 마이너스 되는 걸 부적 강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행동을 처벌하는 기법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 빈도를
행동을 줄인다. 이런 식의 오답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적 방어를 특히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소거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행동은 강화의 결과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뭐다?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강화를 안 하면 돼라고 얘기하는 것을 소거라고 얘기해요. 애가 자꾸 투정을 부려요. 왜 그러죠? 투정을 엄마가 자꾸 받아주니까. 그러면 그 투정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아이가 투정을 부려도 엄마가 안 받아주면 돼요. 이거 강화를 멈추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소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아까 정적 처벌 같은 거는 이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애가 투정을 부르면 막 혼내. 이거는 정적 처벌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적 처벌은 어떻게 되죠? 밥을 굶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옷을 벗겨버려 막 이런 것들을. 근데 실제로는 그런 방법들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 투정 부리는 행동 오히려 소거 있죠. 이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소거하는 것을 더 그러니까 강화시키는 걸 주지 않음으로써 행동을 소멸시키는 걸 소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행동 조성 혹은 행동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원래 올해 12월에 모의고사까지 내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도저히 왜냐면 12월에 내야 되는 책이 또 하나 있어서 원래 이제 오늘까지 책 하나를 또 내야 되는 너무 힘들어가고 이제 아침에도 계속 수업하다가 오후에 와서 또 막 급히 여기로 온 거라서 이제 조금만 하면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하여간 책 두 권을 내야 돼서 올해 그거는 물 건너갔다. 근데 제가 원래 모의고사를 내려면 내가 모의고사 타이틀이 뭐였냐면 선생님 그때 말씀드리잖아요. 조성모였습니다. 조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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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모의고사인데요. 모의고사를 행동 조성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문항수가 사실 원래 모의고사는 200문제가 맞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200문제를 도전하기가 사실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과목별로 5문제씩 해서 조금 더 쉬운 거부터 점차적으로 진짜 공부가 다 되고 난 다음에야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단계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행동조성과 모의고사를 합쳐서 조성모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놓고 시간이 없어서 올해는 도저히 그것까지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그것까지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행동을 완수하기까지 사실 그 행동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것을 완수하는 건 힘들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전략 이것을 우리가 행동조성, 행동조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 덧셈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세 자릿수 덧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3부터 시작해서 어머 잘했어 이번에는 어머 잘했어 이번에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강화를 시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강화를 시키는 거라서 어머 잘했어 그러니까 강화 원리를 따른다라는 말도 맞는 얘기예요. 타임아웃은 아실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을 일정 시간 저 의자에 혹은 저 방에 잠깐 있도록 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부적 처벌의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이 행동에서 저쪽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즐거운 환경에서 얘를 배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부적 처벌의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체계적 탈감 혹은 체계적 둔감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이나 공포나 두려움의 사이즈가 너무 클 때, 예를 들자면 내가 고소공포증이 너무 심하다 이럴 때 이걸 한 번에 없애기는 힘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없애는 전략, 이것을 체계적 탈감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00층이 아니라 처음에는 10층, 그 다음에 한 15층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뭘 하는 거죠? 근육 이완 훈련을 하는 거죠. 호흡도 하고 심상 훈련도 하고 막 해서, 그래서 10층 정도에서는 더 이상 불안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 15층으로 올려서 다시 이완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최고층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는 고전적 조건화를 역으로 이용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모델링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모델링은 뭐 관찰학습과 같은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델링은요. 직접적인 모델링만 가능하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쵸, 간접적인 모델링도 가능한 거예요. TV를 보거나 아니면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 있죠. 그 인물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떠올리고 그것
기법들 따라해보는 것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연은 뭐죠? 리허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본무대, 가수들이 본무대 전에 최종 리허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실전처럼 연습을 해보는 거, 요것을 리허설 시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행동 수정 모델이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인지 행동 모델이에요. 아까 제가 인지 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으로 외부의 사건 자체가 우리들의 정서나 행동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인지라고도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사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믿는 거, 신념 혹은 믿음 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정서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 사람의 정서나 행동상의 문제를 개선을 하려면 뭘 고쳐야 된다? 그 사람의 인지를 고쳐야 돼. 이걸 뭐라고? 인지 재구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초점으로 하는 것을 인지 행동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인지를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인지 치료로 시작을 했거든요. 인지를 바꿨는데 얘는 빨리 영향을 받아요. 근데 행동은 이미 습관이 돼버려갖고 생각이 바뀌어도 행동은.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아, 일찍 일어나야지, 새벽형 인간이 돼야지 하고 수백 번을 되뇌어도 특히 다이어트 해야지. 수년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생각은 그렇게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근데 행동은 그렇죠? 예, 그렇죠. 행동은 잘 안. 그래서 정서는 있잖아요. 정서는 그래도 빨리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오해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오해였다는 걸 깨달으면 그 사람을 원망했던 마음은 빨리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랑 서먹서먹한 관계 자체가 바로 개선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동은 별도의 교정이 필요하다. 어디서 따오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행동 수정 모델의 기법들을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와 행동을 함께 수정하는, 인지도 고치고 행동은 행동대로 수정을 하는, 그래서 이걸 함께 하는 걸 인지 행동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인지 행동 모델에는 이 행동 수정 모델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체계적 탈감법이라든지 행동 조성이라든지 강화나 처벌 같은 기법을 사용한다 안 한다? 사용한다가 맞는 얘기예요. 자, 이론적 기반은 인지 행동과 행동주의 이론 둘 다의 기반을 두는 거고요. 신념이나 생각이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최근 시험 문제에서 이게 뭐가 나왔냐면, 뭐라더라? 행동이 생각과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대충 읽으면 맞은 줄 알아요. 행동이 생각과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아니, 그 말도 맞기는 하지만 인지행동 모델의 가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행동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지행동 모델의 전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생각이 바뀌면 역기능이 해소될 수 있다. 여기서 역기능은 정서나 행동상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이해하는 신념체계, 신념, 인지, 사고, 인지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감정이나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건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사건은 내 생각을 무너뜨려야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건전해. 그래서 네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현실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는 오로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랐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이야. 내가 맘먹기 나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지의 문제다. 혹은 내가 맘먹기 나름이다. 그래서 통제력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난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 새로운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이후에 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는 중요하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것을 주관적인 경험의 독특성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생각하는 것, 이런 거를 강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한다라는 얘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주관적인 경험의 독특성을 인정한다라는 말. 사실은 땡땡 두 개나 같은 말인데 근데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썼다라는 거예요.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협조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기본으로 인지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로 얘기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의 이 생각을 얘기하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지행동 모델에 쓰는 기본 기법은 뭐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사회복지사는 계속 질문을 하면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계속 대답을 해야 돼요. 무슨 대답? 자신의 생각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문답법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숙제를 줘요. 숙제를 과제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과제를 주냐면 일지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상황을 쓰게 해요. 그래서 그 상황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러면 왜 그 결과가, 그 상황에서 왜 그 결과가 나왔을지, 그 상황에서 사실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던 건지를 써보게 해요. 그때 나의 생각이 뭐였을까? 그럼 같은 상황에서 내가 다른 생각을 했다면, 할 수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가능했을까? 만약에 내가 그 생각을 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걸 계속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일상에서 자신의 생각이 초래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고 그때 내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기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숙제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접근 방법은 그 사람의 인지를 재구조화한다. 그 사람의 잘못된 인지 혹은 신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재구조화하고 행동을 수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등에 보면 구조화된 접근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지행동 모델은 단기 개입이에요. 시간 제한적인 단기 개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저희가 3시간 안에 실천 기술로는 다 해야 돼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어디까지, 1시간 동안 어디까지, 1시간 동안 어디까지는 적어도 나가야 돼요. 이걸 미리 계획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구조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랑 나랑 딱 8번 만날 건데 8번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면 언제까지는 뭘 하고 언제까지는 뭘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미리 구조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접근을 강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제한된 시간 내에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계속해서요. 계속 대답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의 모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아까는 이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네. 내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지? 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때 다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기법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적어도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인지 능력은 있어야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뭐 등등등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계는 53페이지면 이쪽의 한계는 지적인 능력이 낮아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기가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즉각적인 위기에서 중요한 건 뭐죠? 행동 기법이에요. 우리가 액션을 취한다라는 걸 행동으로 번역을 하지만 구체적인 즉각적인 조치, 특히 이제 클라이언트의 안전 조치가 빨리 필요하거든요. 누가 나서서? 사회복지사가. 예, 그래서 굉장히 클라이언트가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한테 자꾸 네 생각이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입 기술을 사용해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행동 수정 모델을 사용하잖아요. 행동 수정 기법을 사용하는데 행동 수정 기법들 중에 일부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얘기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홍수법 같은 거. 홍수법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장면에 한 번에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광장 공포증에 있는 사람한테 안대 씌우고 저랑 어디 가실까요? 그래갖고 자 이제 안대를 벗어보세요. 막 사람들이 멍땅 있는 무대 위에 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죽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봐요, 안 죽죠? 죽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인데요. 인지 재구조화는 가장 포괄적으로 인지를 바꾸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험적 학습이라고 하는 건 실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체계적 탈감법이라든지 아까 홍수법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뭐 죽지 않더라. 이런 거 내가 인지하고 있던 것과 실제는 다르다라는 걸 깨닫도록 하는 요런 기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적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지 불일치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라는 걸 깨닫게 함으로써 실제가 내 인지와 다르다면 실제를 바꿀 수는 없죠. 실제는 실제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겠군. 뭐 이렇게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예요. 이거는 자기 독백과 비슷해요. 나의 생각을 말로 계속 발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에 2025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뒤쪽으로 가시면
뒤쪽으로 가시면은요, 어디냐면, 어디냐면, 제가 여기서 뺐구나. 예, 뺐구나. 그러니까 올해 동기 강화 모델이라는 게 처음 시험에 나왔어요. 동기 강화 모델. 제가 여기다 뺐는데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 다음 중 동기 강화 모델에 해당되지 않는 개념은 해놓고 그 1, 2, 3, 4, 5 중에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가 나왔어요. 그럼 이 문제는 동기 강화 모델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가 인지행동 모델의 기법인데 여기 잘못 끼어 있다라는 걸 찾아내라는 문제일까요? 후자예요. 후자.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완전히 새로운 걸 낼 때는 이걸 모른다라는 전제하에서 몰라도 풀 수 있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하고 또 비슷하냐면 올해 정책론 시험 문제에 뜬금없이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아시나요?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 있잖아요. 저 심심하면 마이클 샌델 교수 강의 틀어놓고 하버드대 강의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뭔 말인지 몰라요. 다 영어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틀어놓고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목소리가 되게 좋으셔서 그냥 막 틀어놓고, 왜냐하면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들어보시면 정말 진짜 이렇게 진짜 감동을 받아요.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애가 하여간 근데 마이클 샌델이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주로 정의론 하면 누가 나오냐면 존 롤스가 나오거든요. 존 롤스의 정의론의 키워드들 중에 무지의 베일, 원초적 입장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올해는 마이클 샌델하고 관련해서 오답 찾기가 나옵니다. 그 오답 중에 하나가 존 롤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마이클 샌델은 무슨 막 18 막 이러면서 무슨 출제자가 마이클 샌델까지 내고 땡땡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이미 나왔던 롤스가 여기 끼어 있네. 그러면 이게 오답이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포인트를 완전히 잘못 잡으면 당황을 하게 돼요. 뭐 이런 거는 어떡하지? 근데 그거 안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 틀려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내가 100점 맞을 건 아니니까 쿨하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막 18 정신을 키우라고 18 막 이러면서 시험 앞에서는 당당한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기생충에서 있잖아요. 시험은 기세야. 그렇죠? 저기 다혜야 그거 아시죠? 시험은 기세야. 그렇죠? 진짜 중요해요. 시험은 기세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는 인지행동 모델의 기법이고요. 설명은 뭐예요? 설명은 네가 왜 이러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조사론에서 나왔잖아요. 왜 그럴까? 뭐죠? 너의 생각이 너의 정서에, 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2013년도에 생각이 어떻게 정서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을 아마 행동이 정서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식으로 오답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지시했어요. 자, 그래. 얼굴을 보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먼저 옷을, 목소리를 가다듬어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것부터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자기 지시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록까지 아까 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답법 얘기했습니다. 자, 개입 사례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지 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에 앨리스의 합리 정서 행동 치료가 있고요. 백의 인지 치료가 있는데요. 앨리스의 합리 정서 행동 치료의 핵심 키워드는 비합리적인 신념이에요.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거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A, B, C, D, E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별거 없어요. 액시던트,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게 C, 결과, consequence,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신념, belief, 신념을 통해서만 결과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우리가 개입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건 사건, accident이에요, belief이에요. 얘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무엇을 통해서? dispute, 논박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개입의 핵심은 논박을 통해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거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effect, 그 개입의 결과로 이 결과, 그 사람의 정서나 그 사람의 행동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뭔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효과가, 개입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에 그 앨리스의 A, B, C, D, E 중에서 개입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논박이에요. T가 답인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입 단계에서 그러니까 논박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논박을 하는가? 논리성이에요.
말이 돼? 야, 말이 돼? 아, 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냐? 이런 거죠. 현실성은요. 그러면 네 신념에 부합하는 네가 존경하는 인물 한두 명이라도 얘기해봐. 예를 들자면 무조건 성공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 존경하는 인물이 뭐니? 누구니? 아, 뭐 존경하는 인물 누구라도 돼보라고. 그러면 네가 존경하는 인물은 뭐 실패 없이 무조건 성공을 했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네 신념에 해당하는 사례 네가 아는 거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봐. 이건 현실성이에요. 그다음에 실용성은 뭐죠? 그래, 그렇게 믿고 살면 뭐 인생에 도움이 되나?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난 이제 다 글렀어. 그러면 그래서 나는 해봐야 안 돼. 그래서 안 해. 그럼 그게 인생에 도움이 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백의 인지 치료에서는 왜곡된 인지라고도 하고 인지의 오류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오류 추론을 하는데요. 추론은 이래서 이럴 거야 라고 추론을 하는데 이게 근거가 없는 추론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추론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의적 추론, 임의적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뭐 하니까 뭐뭐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과잉일반화는 한두 케이스를 가지고 다 그래. 이 남자도 나를 버렸고 저 사람도 나를 버렸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나는 버림받아서 결국은 쓸쓸하게 외롭게 혼자 살다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과잉일반화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시간 친구랑 얘기를 하고 오늘 그 친구와의 대화가 어땠는지를 누군가가 물어볼 때 그러면 그 1시간의 대화를 잘 요약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5분 삐걱거린 것만 가지고 마치 전체가 다 그랬던 것처럼 요약을 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선택적 요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특정 부분으로 전체를 다 확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장과 확대는요. 실제보다 어떤 사람은 너무 뻥튀겨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실제보다 너무 그거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화는 자신과 무관한 사건을 자신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법적 사고는 성공 아니면 실패, 그 다음에 내 편 아니면 무조건 남의 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사회기술훈련도 시험 문제에 종종 나와요. 단독 문제로. 근데 사회기술훈련은요, 딱 보자마자 뭘 떠올리냐면 행동주의 이론을 떠올리면 돼요. 자, 사회기술훈련이라는 건 주로 언제 사용을 하냐면 우리 뒤쪽에 집단에서요. 집단에서 77페이지. 예, 77페이지. 집단의 유형에서 위쪽에 사회화 집단 있잖아요. 77페이지 위쪽에 사회화 집단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사회에서 오랫동안 동떨어져 있다가 시설에서 살다가 교도소에서 살다가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가 되게 오래 있다가 이제 사회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사회가 너무 달라져서 적응이 힘들어요. 이런 분들에게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걸 우리가 사회화 집단에 필요한 걸 사회기술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55페이지에 보면 이 사회기술 훈련은 주로 행동주의의 여러 가지 기법, 강화도 하고 뭐 처벌은 주로 안 하지만 강화도 하고 뭐 혹은 뭐 모델링도 하고 역할 연습도 하고 리허설도 하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지시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연습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5페이지에 박스에 보면 기존 그러니까 15년 동안 이 사회기술 훈련에 활용되는 기술로 해갖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찾기 문제가 반복해서 나왔는데요. 그때 나왔던 것만 싹 모아서 표에다가 정리를 했거든요. 대부분 다 행동주의 기법들을 사용한다라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55페이지 하나는 읽어보시면 뭐 당연한 내용들이라서 그리고 56페이지도 뭐 보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땡땡땡땡 네 번째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난이도가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걸 이걸 뭐라고 부르죠? 행동 조성 혹은 행동 형성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이걸 이때 2013년에는 조성화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 조성, 행동 조형, 혹은 행동 형성, 조성화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단계적으로 그 훈련을 시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중심 모델인데 저희가 많이 못 쉬고요. 5분만 쉴까요? 5분만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제가 알람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